전용기를 조종하던 리광호는 어느 날 평양 비밀 연회에 참석했다가 김정은이 자신을 스치듯 보며 한마디를 남긴다. 반반하네. 누구냐? 너의 남편은? 그 순간부터 가족을 둘러싼 감시가 시작되고 광호는 충성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상상도 못할 요구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나라에 있으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는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광호입니다. 그날 제 나이 34,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조종사셨고 할아버지도 인민군 공군이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당에 충성해온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양 중구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 서희와 7살 난 딸 은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2019년 4월 봄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은 원수님 전용기 조종사였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지만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용기 조종사라는 건 겉으로 보면 대단한 자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특별 배급을 받고 평양 중심부에 살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용기 조종사는 원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곧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 감시당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순환 비행장에는 조종사가 15명 있었는데 그중 누가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해 4월 중순이었습니다. 갑자기 특별 연회 초청장이 왔습니다. 고려호텔 최상층에서 열리는 비밀 연회였습니다. 조종사들과 그 가족들이 초청받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원수님께서 조종사들을 격려하시려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서희는 좋아했습니다. 여보, 고려호텔이라니.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 딸 은별이도 신이 나서 예쁜 옷을 골랐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우리는 고려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입구부터 보위부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예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연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긴 테이블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이런 음식은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조종사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처음 이런 자리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희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은별이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8시가 되자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원수님은 웃으시며 한 테이블씩 돌아다니셨습니다. 조종사들과 악수하시고 가족들에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동무가 리광호 조종사요? 예. 원수님. 저는 벌떡 일어나 차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옆을 보셨습니다. 서희였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원수님이 3초 정도 서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3초가 제게는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 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반 안에 누구 부인이요? 옆에 있던 보위부 부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리광호 조종사의 부인입니다. 원수님. 그래요? 조종사 보기 좋구만. 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음 테이블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최중좌가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조심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애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 맞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별이는 뒷좌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습니다. 대동강변의 불빛들, 주체 사상탑의 조명,
그리고 김일성 광장. 그 모든 게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은별이를 재우고 나서 서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도, 아파트 복도도, 심지어 우리 침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담배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시가 시작됐구나. 저는 창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조종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싸우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나라를 위해 충성해왔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고 선택받은 조종사가 됐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연애, 단 3초의 시선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서희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검은 차는 새벽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혹시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새벽 5시, 은별이가 깼습니다. 아빠, 물.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은별이는 물을 마시고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서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차가 있네요. 창밖을 보니 어제 그 검은 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번엔 낮에도 떠나지 않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평양의 4월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순환 비행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른 차 한 대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건 연애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순환 비행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비행장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전용 차량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차가 저를 보호하는 건지 감시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른 차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순환 비행장은 평양 북쪽에 있는 군 전용 비행장입니다. 민간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경납고는 비행장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3겹으로 둘러쳐져 있고 보위부 요원들이 24시간 경비를 섭니다. 그곳에 김정은 원수님의 전용기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전용기 조종사는 북한에서도 극비 인물입니다. 우리는 15명이었습니다. 각자 임무가 달랐습니다. 주 조종사, 부조종사, 예비 조종사. 저는 부조종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특별 배급을 받고 가족들도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한 번 찍히면 끝입니다. 그리고 전용기 조종사는 가장 쉽게 찍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내에서 원수님이 하시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원수님의 동선을 미리 알게 됩니다. 원수님의 기분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위부는 우리를 더욱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집에도 도청 장치가 있고 전화도 감청당하고 심지어 아내가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보고받습니다. 한마디 실수, 한 번의 의심만으로도 3대가 멸문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조종사셨으니까 저도 당연히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했고 조종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8살에 전용기 조종사로 선발됐습니다. 처음 2년은 좋았습니다. 자부심도 있었고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3년 차가 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조종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박철수 대위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성실하고 실력도 좋은 조종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부대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박철수는 반당 반혁명 행위로 숙청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과정도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들은 얘기로는 박 대위가 중국 출장 중에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부인과 8살짜리 아들까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영호 중이었습니다. 그는 제 친구였습니다. 같은 대학 출신이었고 같이 훈련받았습니다. 어느 날 비행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라진 사람에 대해 묻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요. 세 번째는 연애가 있기 딱 석 달 전이었습니다. 최광수 소자였습니다. 그는 주 조종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력도 15년이나 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공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없어진 겁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저를 끌고 가는 꿈이었습니다. 서희와 은별이가 울부짖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서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용기 조종사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동료가 저녁에 안 들어와도 물어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저 내일은 내 차례가 아니기를 기도하며 사는 자리였습니다. 연애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보위부 부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광호, 동무, 연애 때 원수님께서 동무 가족을 보셨소. 예, 영광입니다. 원수님께서 동무 부인을 칭찬하셨소. 반반하다고. 저는 손에 든 찻잔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큰 영광이요. 동무는 행운하여. 행운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동무 가족을 특별히 보살필 것이오. 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가족이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속삭이듯 대화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조심해야 해.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조심하자.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희는 제 눈을 보더니 알아챘습니다. 그녀도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희가 시장에 갔다가 보위부 요원을 봤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은별이 유치원에도 새로운 선생님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봤다고 합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경납고에서도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거리를 두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행 임무가 있었습니다. 원수님을 모시고 원산으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부조종사로 탑승했습니다. 비행 중에 기내에서 원수님과 간부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조종석과 기내는 문으로만 분리돼 있어서 큰 소리는 다 들립니다. 그 조종사 부인 말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평양 출신이라더군요. 집안도 괜찮고. 그래요?
보위부에서 조사했소? 예. 깨끗합니다. 3대가 모두 충성파입니다. 좋아.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오. 저는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옆에 앉은 주 조종사가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들은 척하지 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기판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리광철은 당 간부였습니다. 저보다 5살 많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돌봐준 사람이었습니다. 통화는 짧게 했습니다. 전화도 감청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님,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주말에 대동강에서 보자. 토요일 오후, 저는 대동강변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산책하는 척하며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형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우야, 너도 알잖아. 박대위가 어떻게 됐는지. 예, 최 소좌도 그렇게 됐어. 가족까지 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넌 이미 표시가 난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형님, 조심해. 최대한 조심하고 절대 의심받을 행동하지 마. 그게 형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물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대동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희와 은별이를 안고 누웠습니다. 은별이는 제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은 끝이다. 박대위처럼, 최 소좌처럼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거다. 은별이도, 서희도, 저도 모두 사라질 거다.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어떻게든 이 나라를 벗어나야 한다. 형과 만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평양의 5월 밤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저는 잠을 설치다가 겨우 눈을 붙인 참이었습니다. 은별이는 제 옆에서 작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서희는 거실 소파에서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요즘 서희는 침대에 누워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곤 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북한에서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건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같은 처지에서는요. 서희가 거실에서 놀란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침실로 밀어넣고 은별이를 깨우지 않게 조심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6명이 서 있었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그들은 신분증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리광호 동무요? 앞에 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묻는 것 같았지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러섰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우리 집이 갑자기 좁아 보였습니다. 서희가 침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인이시오? 남자가 서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앉으시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책장을 뒤적이고 심지어 부엌 찬장까지 열어봤습니다. 저희 집을 수색하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래요. 깨우지 맙시다. 남자는 저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른 요원들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아파트 아래에 검은 승용차 3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이 다 꺼진 시간이었지만 옆집 불이 하나 켜었습니다. 이웃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리광호 동무. 남자가 말했습니다. 동무는 원수님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회에서 원수님께서 동무 가족을 보셨소. 특히 부인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서희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큰 영광이오. 광호 동무. 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건 말이오. 남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결정했소. 부인을 특별 행사에 초청하기로. 특별 행사요? 그렇소. 다음 주 토요일 만수대에서 열리는 행사요. 원수님께서도 참석하시는 자리요.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만수대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행사라면 고위급 행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희를 그런 자리에 부른다는 건 동무 부인이 원수님 가까이에서 시중을 들게 될 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충성심을 보이는 자리요. 당이 동무를 시험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서희를 원수님 가까이 보내는 것. 만약 제가 거절하면 불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제 가족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낸다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부인이 집을 비우면 아이는 걱정 마시오. 당에서 돌봐줄 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데리고 있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오. 광호 동무. 남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의 관심을 거절한다는 건 반당반영명이오. 알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서희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소. 그럼 토요일 오전 9시에 차가 올 거요. 준비시키시오.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다른 요원들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나가면서 한 번 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이 집을 기억해두겠다는 듯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광호야.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쩌면 좋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별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저희를 봤습니다. 엄마, 왜 울어?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서희는 얼른 눈물을 닦고 웃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은별아. 엄마, 안 울었어. 울었어. 내가 봤어. 은별이가 다가와서 서희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작은 손이 서희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파? 아니야, 은별아. 엄마 괜찮아. 은별이는 저를 봤습니다. 아빠, 아까 무서운 아저씨들 왔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별이가 깨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는 들었을 겁니다. 은별아, 괜찮아. 아빠, 친구들이었어. 거짓말. 엄마가 우는데 어떻게 괜찮아. 7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는 저희 사이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아이가 무섭다고 말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서희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그렇게 거실, 소파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평양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어두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부대에 전화해서 급한 가족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비행 일정이 없었습니다. 서희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서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가기 싫어. 나도 알아.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뭘 시킬지 모르겠어. 무서워. 광우야, 우리. 서희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별이는 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의 현지, 지도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은별이를 재우고 저희는 침실에 누웠습니다. 서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광호야, 솔직히 말해줘. 내가 그 행사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야. 박대위 기억하지? 그 사람도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닐까? 광호야, 나 죽고 싶지 않아. 은별이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서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제 가슴에서 울게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토요일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나흘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서희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는 것. 탈북. 그 단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가족은 끝입니다. 서희가 끌려가고 나중에는 저도 은별이도 끝날 겁니다. 저는 조종사입니다. 국경, 지도를 외우고 있습니다. 레이더 사각지대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탈북을 한다면 저처럼 유리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총살입니다. 가족도 3대가 멸문당합니다. 형도, 부모님도 모두 끝입니다. 그래도 해야 할까요?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서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보위부가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저는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오늘 꼭 뵙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형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형도 알았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급하다는 걸. 오후 3시, 대동강 선교다리에서 보자. 예, 형님. 저는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형을 만나고 온다고.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께 여쭤봐.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은별이는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 이후로 아이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2시 반,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 시내버스를 타고 대동강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멀찍이 따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선교다리에 도착했을 때 형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서서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월의 대동강은 물이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봄비가 많이 왔으니까요. 형님. 저를 보고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강물을 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산책하자.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변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평양의 5월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걸어서 사람이 없는 곳에 도착했을 때 형이 먼저 물었습니다. 보위부가 왔다며?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도 당 간부야. 이런 건 다 보고가 올라와. 형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뭐라고 했어? 저는 어제 밤 일을 형에게 말했습니다. 서희를 특별 행사에 보내라는 것. 토요일까지 사흘밖에 안 남은 것. 거절하면 반당 반영명이 된다는 것. 형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됐구나. 형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호야. 형이 저를 봤습니다. 형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형이 우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형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형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형이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형이 이것밖에 못해줘서. 형님, 너도 알잖아. 이런 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끝나는지. 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희를 보내면 아마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리고 설령 돌아온다 해도 너희 가족은 끝이야.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삶을 살게 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입으로 듣으니 더 참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호야, 나는 당 간부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형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넌 살아야 돼. 그 말의 뜻을 저는 알았습니다. 형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형님, 하지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나도 안다. 너도 알고. 하지만 지금 이대로 있어도 어차피 끝이야. 형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뭡니까? 돈이야. 북한 돈 200만 원. 내가 10년 동안 모은 거야. 형님, 이럴 수 없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0만 원이면 북한에서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받아. 너희한테 필요할 거야. 형님, 형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 남아야 해. 형이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가게 되면 은별이 엄마랑 은별이를 꼭 데리고 가. 형님, 부모님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평양 외곽에 사셨습니다. 연세가 이미 70이 넘으셨습니다. 제가 만약 떠나면 부모님을 다시 못 볼지도 모릅니다. 형님,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손녀만이라도 살리는 게 맞다고. 형은 강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조종사셨잖아.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어 하셨어.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하늘도 자유롭지 못해. 감시받고 통제받고. 그게 아버지를 병들게 한 거야.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조종사라는 자리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요. 광호야, 너는 은별이만큼은 다르게 살게 해줘. 제발. 형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으로서 부탁한다. 은별이를 데리고 가.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을 안았습니다. 형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대동강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형님은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조심할게. 너랑 연락 끊고 모른 척할 거야.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형님, 그리고 광호야. 형이 저를 봤습니다. 만약 성공하면 잘 살아. 그게 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형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탈북을 하겠다고, 가족을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위험하지만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은별이와 서희도 함께 갔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평소처럼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마지막 식사 같았습니다. 식사 후에 은별이가 방에서 노는 동안 저는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댁 뒤편 언덕에 아버지 묘가 있었습니다. 서희도 함께 갔습니다. 산소 앞에서 저는 절을 했습니다. 한참을 절을 했습니다.
서희도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조종사셨으니 이해하실 겁니다. 이 하늘 아래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은별이만이라도 자유로운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 저도 몰랐습니다. 탈북에 성공한다 해도 다시 북한에 올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 못 올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형님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서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제게는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광호야,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몸 조심해라.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결정한 거야? 응. 언제? 모레. 금요일 밤. 토요일이 되기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서희를 데리러 올 테니까요. 어떻게 갈 건데? 압록강을 건너야 해. 해산 쪽으로. 저는 조종사였습니다. 북한 지도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의 레이더 사각지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계병들의 교대 시간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탈북을 한다면 저만큼 유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돼? 말하지 말자.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총살입니다. 가족도 3대가 멸문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형이 준 200만 원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치니 300만 원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쓸 수 있는 달러도 조금 있었습니다. 비상금으로 몰래 모아둔 거였습니다. 짐은 최소한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옷 몇 벌, 은별이 담요, 약간의 음식,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거우면 강을 건널 수 없으니까요. 새벽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옷을 챙겼습니다. 은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하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의 마지막 새벽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겠어? 해야지. 은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요. 금요일 밤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행만 남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보위부가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모든 게 평소와 같아야 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평소와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 지도, 나침반, 그리고 작은 칼 한 자루. 부대에서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하고 전용기를 점검하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제가 이곳에 오는 마지막 날이라는 거요. 오후 5시 퇴근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습니다. 그 중간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도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으니까요. 저녁 6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에 모든 걸 넣었습니다. 옷 몇 벌, 은별이 담요, 빵과 물, 그리고 돈. 형이 준 200만 원은 옷 안쪽에 꿰매 넣었습니다. 7시, 은별이에게 말했습니다. 은별아, 오늘 아빠랑 엄마랑 특별한 곳에 갈 거야. 어디? 비밀이야. 그런데 은별이가 조용히 해줘야 해.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알겠지? 은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살짜리 아이였지만 분위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8시, 불을 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잤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이 지나면 그것도 끝입니다. 밤 11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희도 깨어 있었습니다. 은별이를 깨웠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은별아, 조용히 해야 해. 기억하지?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따뜻한 옷으로요. 밤에는 추우니까요. 11시 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를 조심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니까요. 1층에 도착했을 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앞문에는 감시 차량이 있으니까요. 뒷골목으로 나와서 어둠 속으로 걸었습니다. 은별이를 안고 서희의 손을 잡고 우리는 평양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운전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주체 사상탑의 불빛, 대동강의 다리들, 김일성 광장.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습니다. 이제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풍경이었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밤 기차표를 샀습니다. 계산행이었습니다. 중국, 국경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기차는 새벽 2시에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대합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기차에 올랐습니다. 낡은 기차였습니다. 좌석도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가는 중이었으니까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어둠만 보였습니다. 은별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서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놔뒀습니다.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해상까지는 12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가 뜨고 다시 지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해산에 도착했습니다. 해산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중국과 맞닿아 있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저는 조종사였기 때문에 이곳 지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이 흐르는 곳, 경계병이 적은 곳, 레이더 사각지대, 모두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여관에 들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을 얻었습니다. 저녁까지 쉬었습니다. 은별이는 피곤해서 계속 잤습니다. 서희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저 산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을까? 서희가 물었습니다. 해야지. 이미 여기까지 왔어. 무섭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은별이 생각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 10시, 여관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었습니다.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은별이는 제가 업었습니다. 서희는 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밤이었지만 달빛에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빨랐습니다. 5월이라 봄비로 물이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경계병 교대 시간은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25분 동안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때 건너야 했습니다. 우리는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강변 풀숲에 앉아서요. 은별이는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은별아,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용히 하라고 했으니까요.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밤 12시, 1시, 2시. 기다리는 게 고문 같았습니다.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계병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저는 서희를 봤습니다. 서희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시 10분. 경계병들이 교대하러 갔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3초소 교대, 4초소 교대. 이제였습니다. 3시 15분. 저는 은별이를 업고 일어났습니다. 서희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5월이었지만 밤이라 물이 추웠습니다. 한 발, 두 발. 우리는 강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허리까지 왔습니다. 물살이 샜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은별이가 제 목을 꽉 안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괜찮아, 은별아. 조금만 참아.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경계병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멈춰, 누구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서희가 비명을 참았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거기 멈춰, 쏜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물 위로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은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빨리. 저는 서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물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물에 잠겼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물에서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헤엄쳤습니다. 은별이를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 헤엄쳤습니다. 저 멀리 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얕아진 겁니다. 일어섰습니다. 물에서 나왔습니다. 서희도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는 강변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경계병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총은 쏘지 않았습니다. 국경선을 넘어갔으니까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은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서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됐어. 우리 살았어.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같은 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중국 땅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강을 건넌 후 우리는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5월 밤이었지만 산속은 추웠습니다. 이를 떨며 걸었습니다. 은별이는 제 등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서희도 추워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새벽까지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은별이는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산소 어느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쉬었습니다. 젖은 옷을 짜고 은별이를 담요로 감쌌습니다. 서희와 저는 서로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려고요.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해냈어. 이제 살았어.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 우리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간판들이 중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중국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한 가게 앞에 섰습니다. 빵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를 굶었으니까요. 저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저를 봤습니다.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서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빵, 주세요. 주인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제 발음이 이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젖은 옷을 입은 제 모습도 이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빵을 주었습니다. 저는 형이 준 돈으로 샀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은별이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우리도 먹었습니다. 빵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북에서 오셨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조선족이요. 보면 압니다. 북에서 넘어온 사람. 걱정 마시오. 나쁜 사람 아니오. 도와드리겠소. 남자는 자신을 김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중국으로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는 위험하오. 공안이 자주 단속하오. 탈북자를 찾아서 북송시키오. 북송이요? 그렇소.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요. 그럼 김철수 씨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북송되면 끝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총살당합니다. 가족도 함께요. 우리 집으로 가시오. 거기서 쉬시오. 김철수 씨의 집은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작은 농가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조선족이었습니다. 두 분 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라고요. 북에 계신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김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난하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살아요. 북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날 밤 김철수 씨 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잤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마른 이불을 덮고요. 은별이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서희도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남았구나.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르였습니다. 사흘 후 김철수 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소. 공안이 마을에 왔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공안은 중국 경찰이었습니다. 탈북자를 단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숨으시오. 빨리. 우리는 집 뒤편 창고로 숨었습니다. 김 씨가 곡식 자루로 우리를 가렸습니다. 어둡고 좁았습니다. 숨소리도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가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말이었습니다. 공안들이 집을 수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발소리, 짐 뒤지는 소리.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곡식 자루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김철수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곡식밖에 없소. 볼 것 없소. 닥쳐. 내가 판단할 거야. 중국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공안을 막으려 하는 것이요. 곡식 자루가 더 치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서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공안이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창고에 있던 공안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들이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김철수 씨가 창고로 왔습니다. 괜찮소. 갔소. 우리는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김철수 씨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괜찮소. 우리도 같은 민족 아니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김철수 씨 가족에게도 위험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시오. 김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소. 태국에. 거기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소. 태국이요? 그렇소.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라오스. 그 다음 태국이요. 거기 한국 대사관으로 가시오. 김철수 씨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돈도 조금 주었습니다. 이걸로 버스 타시오.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으니까요. 하지만 김 씨는 우겼습니다. 받으시오. 나도 언젠가 통일되면 북한 가고 싶소. 그때 은별이가 나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저는 김철수 씨 부부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서희도, 은별이도 절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중국에서 2달을 숨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중국말을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주인이 소리를 지르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서희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옷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없으니까요. 은별이는 항상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요. 7살짜리 아이가 하루 종일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끔 은별이가 울었습니다. 아빠, 나 밖에 나가고 싶어. 은별아, 조금만 참아. 곧 좋은 데 갈 거야. 언제? 곧. 하지만 언제일지 저도 몰랐습니다. 7월 초였습니다.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분이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연락을 해줬습니다. 태국까지 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들이 자유의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소서. 목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남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때로는 걸으면서요. 중국을 가로질렀습니다. 라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의 2달은 악몽 같았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공안에게 쫓기고 숨어 살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때로는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김철수 씨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났고 목사님 같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태국입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2019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2달 동안 중국을 가로질렀고 라오스를 지나왔고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 섰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혹시 북한으로 다시 보내는 건 아닐까요?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보, 들어가자. 서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별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경비원이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제 모국어였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말과 조금 다르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물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마셨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직원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지역, 탈북 경로.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에 기록했습니다. 김정은 전용기 조종 사셨다고요?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안입니다. 서울에 보고해야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에서 잤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잘 수 있었습니다. 은별이는 제 옆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서희도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였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민간 여객기였습니다. 좌석이 편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친절했습니다. 기내식도 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날고 싶어 했던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6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7월 20일 저녁 8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이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북한의 보위부 차량 같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다르구나. 국정원 조사실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은별이는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리광호 씨,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40대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전용기 조종사였던 것, 연회에서 김정은이 서희를 봤던 것, 보위부가 찾아왔던 것, 탈북을 결심했던 것, 압록강을 건넌 것, 중국에서 도망 다닌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놀란 표情으로 들었습니다. 때로는 메모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전용기를 직접 조종하셨다고요? 예. 부조종사로 여러 번 탑승했습니다. 기내에서 무슨 대화를 들으셨나요? 저는 기억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원수님이 간부들과 나눈 대화들, 정치적인 것들, 군사적인 것들. 조사관들은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리 씨,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살아서 나오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조사는 3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 군사 정보, 김정은에 대한 것들. 저는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한 번은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리 씨,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북한에서는 특권층이었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특권이 무슨 소용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가족이 위협받는데, 자유가 없는데.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논밭, 산, 마을. 북한과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집들이 더 컸습니다. 차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서 편히 쉬시면서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있고, 옷장이 있고,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서희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맑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에 온 거 맞죠? 서희가 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응, 맞아. 우리 한국에 왔어. 은별이가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와, 여기 좋다. 아빠, 엄마, 여기 너무 좋아.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후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메뉴가 다양했습니다.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야채도 많았습니다. 은별이는 신기한 듯 이것저것 먹었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김치찌개야. 먹어봐. 맛있다. 식사 후에 산책을 했습니다. 하나원 안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꿈 같아. 서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매일 아침 깨면 이게 꿈인가 싶어. 형님은, 부모님은 괜찮으실까? 서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형님이 잘 하실 거야. 형님은 똑똑하신 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걱정이 컸습니다. 제가 탈북한 걸 알면 형도 부모님도 조사받을 겁니다. 혹시 처벌받지는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북한에 남았다면 우리 가족은 끝이었을 테니까요. 이렇게라도 살아남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것, 경제 제도, 법률, 생활 방식.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뭔지,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은별이는 저보다 빨리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역시 빠릅니다. 아빠, 이렇게 하는 거야. 은별이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어른인 제가 아이에게 배우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배움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에서는 모든 게 통제됐습니다. 어디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슨 말을 하려면 조심해야 하고, 심지어 생각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하나원을 수료하는 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정식으로요. 축하합니다. 리광호 씨 가족.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019년 9월, 우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아파트를 지원해줬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처음으로 집에서 보낸 밤을 기억합니다. 은별이는 자기 방이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서희는 부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집이 생겼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 소리, 새 소리,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보위부도, 공안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마트가 있었습니다. 스문의 시간 마트였습니다.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다고요?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쌀, 라면, 과자, 고기, 생선, 야채. 없는 게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을 받아야 쌀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도 구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돈만 있으면 언제든 살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은별아, 뭐 먹고 싶어? 아빠, 나 이거. 은별이가 과자를 집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예쁜 과자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정착금이었습니다. 계산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친절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소 직원들이 항상 무뚝뚝했습니다. 물건을 주는 것도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도 들렀습니다. 거기도 스문의 시간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 나라는 잠을 자지 않는 나라 같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조종사였지만 한국에서 조종사가 되려면 새로 자격증을 따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항공정비 기술 교육을 소개해줬습니다.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배우면 항공사에 취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등록했습니다. 교육은 어려웠습니다. 용어들이 영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러시아식 용어를 썼으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했습니다. 서희는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에서 조금 배웠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하루 8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서희가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내 돈을 벌었어. 내 노동으로 번 돈이야. 북한에서는 월급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배급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거였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은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학년으로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북한 억양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너 북한에서 왔어? 응. 거기는 어때? 은별이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말투도 점점 한국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은별이가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북한 갈 수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서희가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은별아, 지금은 갈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갈 수 있을 거야. 통일이 뭐야?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 언제? 모르겠어. 하지만 꼭 그날이 올 거야.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 부모님 산소에 다시 갈 수 있는 날,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날. 6개월 후, 저는 항공정비 기술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근처 정비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자유롭게 일하고 있구나.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공포도 없이. 회사 동료들은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료로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광호 씨, 여기 온 거 환영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인데 이제라도 함께 살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버텼습니다. 이미 더 큰 고난을 겪었으니까요.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도망 다니고 여기까지 온 우리였습니다. 코로나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우리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도 서희도 일을 계속했고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 중고차도 샀습니다. 처음으로 제 차를 몰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주말에는 은별이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서울 근교를 돌아다녔습니다. 강원도도 가보고 경기도도 가보고 충청도도 가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여행증이 없으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바다다. 은별이가 소리쳤습니다. 동해안이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은별이는 조개 껍질을 주었습니다. 서희는 바다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나도. 우리 정말 잘 온 거 맞지? 응. 잘 왔어. 2022년 저는 탈북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함경도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평안도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장사하다 왔고, 누구는 군인이었고, 누구는 학생이었습니다. 모두 다른 이유로 왔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다는 것.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용기 조종사였던 것, 김정은을 가까이서 봤던 것, 탈북하게 된 이유.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광호 씨, 그런 위치에 계셨는데 탈북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임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탈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20년을 사셨습니다. 광호 씨,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예. 할머니, 감사하게도요. 북에 가족 두고 오셨죠? 예. 보고 싶죠? 네. 매일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북에 자식들을 뒀어요. 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편지도 못해요. 그냥 기도만 합니다. 통일이 되기를.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2023년, 은별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이제 한국말도 완벽했습니다. 북한 억양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기자가 되고 싶어. 기자? 응. 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북한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저는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유롭게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4년, 서희와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투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투표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입니다. 저는 지금 39입니다. 서희는 32이고 은별이는 13입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일하고 주말에는 쉬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입니다.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북한에 있는 꿈을요. 보위부가 쫓아오는 꿈, 압록강을 건너다 잡히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희가 옆에서 자고 있고 은별이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제야 안심합니다. 꿈이었구나. 지금이 현실이구나.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형님, 부모님, 고향 친구들, 밤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별빛이 북한에도 비추고 있겠지.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만날 수 없다는 게 슬픕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형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절하러 가겠습니다. 은별이를 데리고 제가 태어난 평양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은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서희와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탈북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천만 명이 자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해 주십시오.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가족을 지킨 겁니다.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새로운 꿈입니다. 오늘도 창문을 열면 서울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자유의 아침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은별아, 서희야, 사랑해. 형님, 부모님,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 모두 자유롭게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